여러분, 겉모습이나 외적인 조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까요? 우리 사회가 겉모습보다 그 사람 내면의 본 모습을 더 중시한다면 이 세상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텐데 말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부터 누가 봐도 겉보기에 초라하고 볼품없는 상황에 처했던 저희 친정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초라한 아버지가 구원해준 저희 결혼 생활 이야기까지도요. 아직까지는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뒤로 갈수록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에 태어나셨어요. 아버지는 훗날 돌이켜 말씀하시길 힘센 나라들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급기야는 강대국들에게 떠밀려 전쟁에까지 휘말린 우리 조국의 현실이 어릴 적 힘이 없고 나약했던 자신의 모습과 많이 닮은 것 같다고 슬퍼하셨어요. 어쩜 그렇게 절묘하게 우리나라가 힘이 없던 시절에 그것을 똑 닮은 나 같은 사람이 태어났냐면서요. 아버지의 출생 연도에서 짐작하셨겠지만 아버지는 일제강점기로부터의 해방과 6.25 전쟁, 그리고 군사전병과 월남전 참전, 그리고 IMF 등등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모두 겪고 자라셨어요. 이런 대혼돈의 시대에서 살아남은 자신이 지금 생각해보면 강자인 것 같지만 아버지의 어린 시절은 강함과는 많이 달랐대요.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덩치가 작고 힘이 약해서 힘센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자라셨어요. 그리고 못생겼다고 놀림도 많이 받았대요. 못생기고 덩치 작고 힘이 약한 아버지를 힘센 애들이 가만둘 리 없었죠. 한국 전쟁이 끝난 후 혼란스러운 국내 전세가 계속되고 모두가 먹고 살기 어렵던 그 시절, 중학생이었던 아버지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괴롭힘의 연속이었대요. 덩치가 작다고 맞고 못생겼다고 놀림당하고 힘이 약하다고 돈을 뺏기고 한 번은 맞기만 하는 게 너무 서러워서 때리는 놈한테 마구잡이로 달려들었는데 그 자식이 날린 주먹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그대로 코뼈가 부러졌대요. 아직도 아빠의 코는 그때의 일로 한쪽으로 휘어 있어요. 아빠는 그날 병원에 실려가면서 생각했대요. 내가 가진 힘으로는 힘센 사람을 도저히 이길 수 없구나. 나같이 작고 약한 사람은 평생을 당하고만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때가 중학교 2, 3학년쯤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막 사춘기가 된 아이가 깨달은 세상치고는 너무 참혹하지 않나요?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외모를 지닌 아버지가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도 힘겨웠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만 하셨어요. 힘이 약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렇게 아버지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명문 대학에 입학을 하셨고 그날로 온 집안은 잔치가 났죠. 신기하게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까 처음 통선명할 때만 해도 아빠의 볼품없는 외모에 약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던 사람들이 아버지가 나온 대학을 얘기하면 태도가 바로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철이 없지만 아버지도 그때는 어렸으니까 은근슬쩍 학벌을 자랑하기도 했다고 해요. 아버지의 그런 조건을 보고 다가오는 여학생들과 데이트도 해보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회의감이 들었대요. 나를 어릴 적 괴롭히던 애들이 가진 것도 힘이었다면 내가 가진 이 학벌이라는 것도 일종의 힘이다. 내가 이것을 과시하고 산다면 나를 괴롭히던 그 못된 놈들이랑 다를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허세는 그만 부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쌓아온 이 지식으로 좀 더 의미 있는 사회적 성공을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렇게 아버지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군대에 입대하셨어요. 얼른 군복무를 마치고 졸업을 해서 자기 사업을 하시겠다면서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군복무를 하시던 시절엔 그 유명한 베트남 전쟁 파병이 있던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있던 부대 역시 파병에 나설 인원을 모집하였는데 어릴 적 괴롭힘만 당하고 살았던 아버지는 어릴 적 연약하기만 했던 자신이 지금은 어려움에 처한 나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뒤도 안 돌아보고 파병을 지원하셨대요. 그렇게 파병된 베트남 땅은 기대했던 현실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파병 후 며칠이 지나고 항구에서 부대로 이동하는데 베트콩 게릴라군이 나타나서 기관총을 쏘아대고 수류탄을 날리는가 하면 겁먹은 아군이 마구잡이로 쏜 총알에 동료가 맞기도 했대요. 어디 그뿐인가요? 베트남의 밀림의 위해 사건에 비하면 3배쯤 더 무서웠대요. 특히나 야간에 밀림을 행군할 때는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게릴라군의 습격에 대비하여 4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후레쉬도 켜지 못하고 촉촉한 밀림을 지나와야 했던 적도 있고, 그러다 보면 커다란 뱀도 한 번씩 마주치는데 전우들 사이에선 야, 너 뱀이 무섭냐 베트콩 놈들이 무섭냐 하는 말이 늘 오갔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야, 베트콩이 비암이라고 쏴 죽이면 그만이지만 나는 오늘 보급이 안 올까가 제일 무섭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실제로 보급료가 공격을 받아 3일이 넘게 보급을 받지 못해 다 같이 굶은 적이 있는데 이미 한국전쟁의 참상을 겪어보신 아버지는 그 3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몸살이 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베트남 파병 생활을 다행히 아무런 부상 없이 마치고 귀국해서 무사히 전역을 하신 아버지는 잠시의 쉴 틈도 없이 대학의 남은 학기를 마치고 군생활 동안 모아놓은 돈과 동네에서 장사를 하셨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약간의 도움을 받아 자신만의 사업체를 차리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사업은 섬유 수출 사업이었어요. 60년대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던 한국의 수출 강세가 70년대에 들어서는 아버지가 하셨던 섬유 수출 사업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요. 어떤 해에는 그렇게 수출 확대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셨어요. 어릴 적 힘센 친구들에게 맞고만 다니던 볼품없던 아이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수출 역군으로 발돋움한 것이었죠. 아버지와 엄마는 아버지의 사업인 막 상승가도를 탈 무렵 주변 어른들이 제안한 맞선을 통해 만나셨어요. 외할아버지의 외할머니 댁에서는 아버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엄마도 아빠가 겉보기와는 다르게 내실이 깊은 사람 같다며 금세 마음을 열었고 머지않아 두 분은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태어난 외동딸이 바로 저입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리고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나 자랐던 학창시절만 해도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잘 살지는 않았고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다행히도 저는 그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 점은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무난하게 대학까지 입학을 해서 어느새 졸업을 할 때가 되었고 그때쯤에 혼사 자리가 들어왔어요. 상대 집안은 시아버지 되실 분이 전도 유망한 재선 의원이시라고 했어요. 업계에서 입지가 탄탄했던 아버지와 저희 집안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홍기가 찬 자신의 아들과 사돈을 맺자고 제안해온 것이지요. 아버지는 그 시절 흔하게 행해지던 정경유착의 한 형태로 보고 처음에는 혼사 자리를 거절하셨는데 계속된 상대 집안의 요청에 아버지는 저의 의사를 물어오셨어요.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저 결혼을 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제안을 해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집안의 위치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 남편 될 사람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편은 너무나 젠틀하고 교양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정교육을 엄격하게 받고 자라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조심스럽다고 했어요. 그 시절 흔치 않았던 해외 유학파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차근차근 입지를 쌓아가던 인재였어요. 머지않아 회사를 나와 자기 회사를 차릴 거라고도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남자는 사귀어 본 적도 없었는데 결혼을 하자고 다가오는 이렇게 괜찮은 남자가 눈앞에 있으니 그날로 집에 돌아가 아버지한테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무언가 망설이시는 듯 했지만 그래도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수락을 하셨어요. 그렇게 올린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정재계에서 꽤나 이름 있는 양가의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큰 축복 속에 결혼을 올렸거든요. 제 인생을 이제껏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잘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기대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신혼 때와 결혼 초기의 남편은 크게 문제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준비하던 회사의 법인을 설립해 성실하게 운영을 해나갔고 야근과 회식이 잦기는 했지만 남편감으로서의 큰 문제를 일으켰던 적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꺼림칙했던 것은 계속해서 아버지 사업에 관심을 보였고 점점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은근슬쩍 시아버지 정치활동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슬며시 꺼내곤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점점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장인어른께 아버지 정치 후원의 명목으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더군요. 저는 이 사람이 이러려고 나랑 결혼을 한 걸까 하는 불쾌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인데 그 정도 도움 요청은 아버지에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께 사실 그대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제야 올 것이 온 것 같다며 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남편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도 이래저래 은근슬쩍 아버지에게 그런 요청을 저모르게 해오셨었나 봐요. 아버지는 그런 요구들을 잘 돌려 거절하다가 이제는 딸인 저를 통해서까지 전달을 받게 되니 이제야 올 것이 왔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제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시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미안하다 내 딸.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힘이 없어서 정말 미안해. 저는 미안해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때가 유난히 힘들었던 건 돈을 마련하고 전달을 하는 일보다 어릴 적 힘센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트라우마가 떠올라서였다고 했어요. 어린 시절 내내 작고 약하다는 이유로 괴롭힘만 당하다가 이제는 당신도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만큼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고 귀하게 키운 딸 자식도 시집 보내놓았으니 인생의 숙제는 다 이룬 것 같다고 여기셨었대요. 더 이상 힘이 없고 초라하다고 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요. 그런데 다시 한번 힘이 있는 사람의 강압적인 요구에 굴복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으니 아버지가 어린 시절을 다시 상기하며 얼마나 괴로워하셨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것도 다른 먼 관계의 사람도 아닌 사돈댁으로부터요. 저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시는 아버지에게 되려 제가 죄송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댁의 요구를 저의 입장을 통해 전달하면서 결국에는 제가 아버지의 어릴 적 아픈 상처를 상기시키게 만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아버지께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일절 묻지 않았고 남편에게도 내용 전달했으니 더 이상 이 얘기는 안 꺼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시아버지의 당내 입지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대중적 지지도는 날로 올라갔어요. 분명히 아버지의 도움이 컸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아버지가 그것들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하기 위해 얼마나 골머리라 알았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네요. 아닌 게 아니라 기업과 정치인 사돈관계의 정경유착은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사회와 언론의 분위기가 그런 것들을 크게 질타하는 분위기였던 것도 항못을 했고요. 실제로 2000년대 들어서는 이런 사돈관계의 정경유착이 물밑으로 많이 숨어들었지만 이때만 해도 대놓고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안암리에 만연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자칫 이것이 문제가 되어 평생을 일궈놓은 자신의 사업 터전을 한 번에 잃지 않기 위해 정말 여러모로 대책을 모색하셨겠죠. 게다가 이런 요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아버지의 고민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이 결혼에 대해 회의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돈 어른의 이 노골적인 돈 요구가 받아들여지기가 무섭게 저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무섭게 돌변했습니다. 야근과 회식은 그 빈도와 시간이 도를 넘어서서 아예 안 들어온 날도 많았고 누군가와 자주 몰래 통화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누군지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남편을 더욱더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저만의 자격지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아기가 들어서지 않은 상태였어요. 지금이야 불임 부부가 상상 이상으로 많고 아기도 잘 낳지 않은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기를 가질 수 없으면 아내 쪽으로 묘하게 귀책이 기울어지는 분위기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나에 대한 마음보다 아버지의 재력을 이용하려고 결혼을 계획한 것만 같은 남편과 시아버지에 대한 피해의식과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자격지심 때문에 점점 이 결혼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계속해서 밖으로 놔두니까 저의 삶은 점점 더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큰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1997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전 국민이 다들 기억하시죠? 네, IMF의 외환 위기 말입니다. 영혼이 탄탄할 것만 같던 아버지의 사업은 수직으로 곤두박질을 쳤어요. 급기야는 채무 상환 기한을 맞추지 못해 부도가 났고 그렇게 저희 집안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남편과 시아버지의 태도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아버지는 부도 직전 시아버지를 찾아가 혹시라도 사돈께서 도와주실 방법이 없는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때 말씀하신 시아버지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으신데요. 김 회장님, 저는 정치인이지 기업가가 아닙니다. 지금 시기에 저를 이렇게 찾아오시면 제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아무리 국가 부도 상황이라지만 머지않아 상황이 나아지겠죠. 오늘은 일단 돌아가시죠. 아니,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사돈 어른을 도와드렸는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환 기한까지 부도를 막을 수 있는 일말의 도움이라도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움이라뇨, 큰일 날 말씀.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제가 무슨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는 중죄입니다. 박 보좌관, 김 회장님 바깥까지 모셔다 드려. 사돈 어른, 사돈 어른! 인면부심, 배응만덕, 그 어떠한 나쁜 말들을 다 갖다 붙여도 모자랄 시아버지의 뻔뻔한 태도는 그렇게 아버지 인생에 큰 상처로 남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양가 어른들의 교류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더더욱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쯤 시아버지는 국가 부도의 책임을 자신의 정적들에게 일반적으로 떠넘기는 화려한 언론 플레이로 인해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국가적 대위기 사태 이후 정권이 한번 바뀐 이후라 상대 진영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이 극단에 달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언론을 잘 이용하던 시아버지는 그 틈을 타서 자신의 입지를 잘 다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시아버지가 이제는 다 망한 사업가를 굳이 돌볼 필요가 없었을 테죠. 그 사업가가 자신의 사돈이어도 말이죠. 아버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사회가 보기에 아무런 볼품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을 한 거예요. 더 슬펐던 것은 그날 이후로 남편의 횡포는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는 밥도 안 차려놓았다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곤 했습니다. 저에게는 애도 못 낳은 주제에 지혜비 망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이라며 심하게 모욕적인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야, 내가 너 맛이 없어서 밖에서 다른 언니들이랑 좀 놀다 왔다. 뭐 불만 있냐? 어? 이미 부부 관계는 하지 않은 지 오래였고 제가 아기를 가지지 못했기에 남편의 저런 치욕스러운 말에도 묵묵히 참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부도가 난 이후 투자자들에게 집단 형사 고소를 당해서 끊임없는 검찰 조사와 재판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급기야는 구치소에서 쓰러지셔서 구속 집행정지가 되어 잠시 본가에서 요양 중이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바닥을 쓸고 있던 아버지와 저는 통화만 하면 서로 소화기 너머로 펑펑 울었습니다. 하루는 건강이 염려되어 반찬이랑 음식들 좀 해서 갖다 드릴 겸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것을 듣고는 다가와 다짜고짜 전화를 뺐더니 분명히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듣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야, 너 지금 니네 애비한테 전화하면 우리 아버지 입장 곤란해지는 건 몰라? 어? 아, 진짜 무식해가지고 하여튼. 이러더니 자기가 수화기를 바꾸고는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 고생이 많으시죠? 죄송하지만 지금 따님이랑 통화는 좀 어렵겠습니다. 몸조리 잘 하시고 부디 재판장에서 저희 아버지 이름은 안 나오게 부탁 좀 드립니다. 그럼 끊겠습니다. 이러더니 전화를 툭 끊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 행여라도 장인어른 만나러 갈 생각하지 마. 니네 아버지 지금 형사재판 받는 중인데
우리 아버지 며느리가 만나러 갔네 어쨌네. 뉴스에서 말 나오는 순간 넌 내 손에 죽는다. 왜? 억울하냐? 억울해? 지금 이 세상은 말이지 능력이 없으면 개돼지 취급받는 거야. 그런데도 내가 꼬박꼬박 장인어른으로 대답해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 알았어? 저는 그대로 홀로 방 안에 들어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픈 아버지에게 안부 전화 한 통화 할 수 없고 만나러 갈 수도 없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너무 서러워서요. 우리 아버지 누구에게도 개돼지 취급받을 만큼 함부로 살아온 분 아닌데 저는 그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며칠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몸을 일으켜 끼니를 챙겨 먹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한테 통화도 못하게 하고 만나러 가지도 못하게 하니 대신에 좋은 것 사드시라고 용돈이라도 얼마 송금을 해드려야지 생각이 들어 따로 모아두었던 비상금 뭉치를 두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분명히 이것도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최대한 남편 눈을 피해서요. 그렇게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그날따라 하필 집에도 들어오는 등 마는 둥 하는 남편이 웬일로 현관문을 열고 일찍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너 어디 가냐? 당신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와요? 그건 네가 알 바 아니고, 어? 너 이거 뭐야? 제가 들고 있던 현금을 넣어둔 손가방을 보더니 하는 말이었어요. 뭐야, 일이 안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남편이 손가방을 뺏어들면서 바닥에 떨어지자 모아놓았던 현금 뭉치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너 이거 뭐냐? 똑바로 말 안 해? 그냥 아빠 보약이라도 한 첩 지어 드시라고 보내드리려고 한 건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오늘 왜 일찍 왔냐고? 오늘 느낌이 아주 쎄하더라. 네가 며칠 조용히 죽어 지내는 거 보니 행여라도 장인어른한테 돈다발이라도 보내는 거 아닌가 해서 와봤더니 내 촉이 딱 맞았네. 너 지금 정신이 있냐? 이 시기에 뭐? 범죄자한테 돈을 보내? 범죄자. 자신의 장인어른한테 범죄자래요. 상상이 가세요? 평생을 정직과 성실로 일궈온 기업이 무너지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장인어른한테 범죄자라뇨?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남편의 무례함을 못 견뎌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 장인어른이잖아요. 심지어 몸도 안 좋아서 쓰러지신 분한테 뭐요? 범죄자? 당신은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는 당신 아버지는요? 떳떳하게 지금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짝.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손이 제 뺨을 내리쳤는데 어찌나 힘이 거세던지 저는 그대로 땅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바닥인지 천장인지 모를 풍경이 눈앞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멍멍한 귓속으로 남편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건방진 게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말댔고야, 어? 다 망한 집안의 거지 같은 거 아내로 달고 사는 것도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범죄자 애비랑 통화 좀 못하게 했다고 바락바락 대들어? 어? 그리고 뭐? 어디서 그 천박한 입으로 우리 높으신 아버지를 들먹여? 제가 살면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그 누구한테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에게 이렇게 맞다뇨. 처음 맞아본 뺨은 아프기도 너무 아팠고 무엇보다 너무나 치욕스러웠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너 지금 우리 아버지 중요한 시기라 내가 참는데 그것만 아니었으면 니까짓 것 쥐도 새도 모르게 내가 묻어버릴 수도 있어. 알아? 운 좋은 줄 알고 당장 방으로 기어 들어가. 저는 그렇게 홀로 방 안에 틀어박혀 밤을 새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남편이란 작자는 그 길로 또 집을 뛰쳐나가 며칠이 돼도 집에 들어오질 않았고 저는 식음을 전폐한 채로 며칠을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몰락한 집안과 그것을 도울 수 없는 현실, 시댁의 철저하고 철저한 외면, 인간이라고 하기도 아까운 쓰레기 같은 남편. 저는 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사람과 이혼을 하고 잘난 시댁과 영원히 이별을 하는 것이 저와 저희 집안에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어쩌면 시댁에서도 그걸 원했을지도 모르죠. 이제는 망해서 아무런 힘도 재력도 그리고 쓸모도 없는 사돈 집안이 하루가 다르게 입지를 다져가는 유력 정치인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거기에다 아이도 없었으니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에 어떠한 책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몸과 마음의 상처를 뒤로하고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만 겨우 끼니를 채우고 그 길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일방의 귀책이 이렇게 분명할 경우에는 순조롭게 재판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의 안내를 받고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에게 몰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몸은 좀 어때? 밥은 잘 챙겨 먹어?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잘 이겨낼 거야. 아빠는 그저 우리 딸 걱정뿐이다. 아, 그래. 별일 없지? 아빠, 나 이혼하기로 했어. 아빠도 지난번 통화하면서 느꼈겠지만 그 인간의 무례함은 이미 도를 넘어섰고 시댁도 공경에 처한 우리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가는 건 의미가 없어. 아빠, 나 이해해 줄 거지?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조금만 참고 기다려. 이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우리 딸, 아빠 믿고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지?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가 왜 미안해. 철없이 이 결혼 결정한 것도 나고, 그리고 아빠 상황 힘든 건 아빠 잘못 아니잖아. 온 나라가 다 힘든 상황이어서 그런 걸 아빠가 자꾸 왜 미안해. 딸이 이혼한다는 말에 미안하다는 말만 연식 반복하는 아빠의 모습에 저도 눈물이 흘렸습니다. 얼른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아빠의 병간호와 재판을 돕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돌아간 집에서 저는 다시 한번 못 볼 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현관문 열쇠를 열려고 했더니 문이 빼꼼히 열려 있었고 신발장에 들어서자 각종 옷가지가 신발장과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는 익숙했는데 처음 보는 여자의 겉옷과 속옷이 바닥에 여기저기 미역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들려오는 남편과 낯선 여자의 신음소리. 저는 직감적으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아차리고 서재에 있던 사진기를 꺼내 안방에 들이닥쳐 뒤엉켜 있던 남편과 상간녀의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어머나, 오빠, 이게 뭐야? 어머나, 오빠, 아무도 안 온다며. 뭐야? 너 언제 왔냐?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 기어들어와? 아이, 젠장. 그나저나 한창 재미 보고 있었구만. 근데 그거 찍어서 뭐 어떻게 하게? 어? 이봐요, 언니. 당신이 뭔데 우리 사진 찍어요? 아, 빨리 이리 내요. 저는 발가벗은 두 짐승들의 뻔뻔한 태도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이혼하자. 어차피 당신도 아버님도 우리 아빠한테 단물 다 빼먹었잖아. 그리고 나도 당신 같은 쓰레기랑은 더는 못 살아. 이 사진은 증거 자료로 보관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잘나신 당신 아버님이 간통죄 형사 고발까지는 막아주실지 몰라도 당신한테 당한 것만큼 위자료는 톡톡히 받아야겠으니까 준비해두고. 뭐? 이게 진짜 돌았나? 너 한번 죽어볼래? 이리 안 와? 한두 대 맞을 각오하고 던진 말이라 그렇게 난리치는 남편의 행동이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오빠, 왜 그래? 아, 그만해. 이봐요, 언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나가세요. 아, 진짜 짜증나. 오빠, 그만 화내고 우리 하던 거 계속하자. 아까 그거 너무 좋았잖아, 우리. 아, 언니, 안 나가고 뭐해요? 옆에서 거드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었지만 어차피 증거도 확보했겠다. 여기서 더 말을 섞고 있는 것이 손해인 것 같아서 그 길로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잘난 당신과 당신 아버님, 내가 꼭 박살내버릴 거야. 기대해라. 지랄이 났구만 아주. 야,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네 그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볼품없는 애비랑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아라. 저는 끝까지 모욕적인 조롱을 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지체 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지금은 없어진 간통죄 고발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힘있는 시아버지의 힘 덕분인지 간통죄 형사고발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또한 기각이 되었습니다. 예상 못한 바는 아니었지만 힘있는 자의 만행이라는 것은 늘 치를 떨리게 만들더군요. 그렇게 지루한 법정 싸움 끝에 결국에는 협의 이혼으로 저의 결혼 생활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의 해방감을 느낄 새도 없이 저는 아버지의 남은 재판을 좋은 결과로 이끌기 위해 온전히 힘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 죽으란 법은 없는가 봅니다. 어느샌가 아버지의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더니 그동안 아버지가 받았던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결을 받고 아버지는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재판을 승소하고 뛸 듯이 기뻐하던 저와 엄마와는 다르게 아버지는 왠지 결과를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의외로 침착하셨습니다. 아빠,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우리 가족 완전히 다 자유의 몸이에요. 제가 뭐라도 해서 아빠, 엄마 먹여 살릴 테니까 이제 아빠는 편히 쉬세요. 그래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이제 당신이랑 수진이랑 나 앞으로 편안하게 살 생각만 합시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옅은 미소를 띄우시며 엄마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많이 좁아진 집으로 돌아와서 그동안에 정말 모질었던 삶을 정리하고 잠시 소강 상태의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번씩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전 시아버지의 정계에서의 승승장구 소식은 계속해서 저를 좌절시켰습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차기 대선의 경선 주자로서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편의 회사 또한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고 있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또 있을까요? 정말 지옥 같은 곳에서 잘 빠져나와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는데 다시금 악마 같은 그들의 소식을 들으니 다시금 그때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들로부터 입은 상처가 아물기도 했다가 다시 되살아나기도 했다가 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틀었던 TV가 너무나 흥미진진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전 시아버지의 정치 비자금 이슈가 한창 도마 위로 오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빠, 빨리 와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는 묵묵히 그 뉴스를 바라보더니 제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드디어 때가 온 것 같다. 네? 때라뇨? 무슨 때요? 나랑 같이 갈 데가 있다. 얼른 따라서 오너라. 네? 어디를요? 가면 알게 되어 있어. 얼른 와. 그렇게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와 함께 간 곳은 어느 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는 룸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빠, 여기는 갑자기 왜? 잠깐 기다리고 있어봐. 그렇게 10여 분쯤 지났을까요? 우리가 있던 룸의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한 남성이 들어오는데요. 세상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물급 정치인이었습니다.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 선생님. 따님도 와 계셨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아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금? 수진아,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얘기 잘 듣거라. 지금부터 이분과 함께 너의 전 시아버지 그 인간과 너의 전 남편을 무너뜨릴 거다. 네? 그게 도통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뉴스에서 나온 그 사람의 비자금 관련 이슈는 시작에 불과해. 오늘 그 뉴스는 의원님 쪽에서 심어놓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흘린 거다. 의원님은 이 뉴스가 나는 그날이 바로 작전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하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다. 의원님과 아빠가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들로 차근차근 너의 전 시아버지와 전 남편을 무너뜨릴 거다.
김 선생님께서 따님께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 같으니 그렇게 하시지요. 편의상 이 의원님을 A 의원님이라고 할게요. A 의원님과 아버지를 통해 듣게 된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대략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전 시아버지에게 전달했던 정치자금, 아버지의 회사의 부도, 저의 이혼, 그리고 오늘 뉴스에 뜬 전 시아버지의 비자금 뉴스까지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도 잘 감이 안 오시죠? 이 이야기는 제가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에게 어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다가오더니 편지 한 장을 주고 가더래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선생님과 따님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칫 기업과 정치인 사돈 관계의 정경유착으로 인해 선생님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무엇보다 따님의 안위가 가장 시급합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그냥 장난을 치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정경유착이나 국가보안법 운운하는 것을 보니 적어도 우리 집안이나 사돈댁에 대해서 무언가 알고 있는 사람 같아서 일단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번에 다시 그때 그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길 가던 아버지에게 슬며시 다가오더니 잠깐 저희와 함께 가시죠. 선생님의 안전은 저희가 보장드립니다. 하면서 고급 세단에 태우더랍니다. 아버지는 그 상황이 무섭긴 했지만 제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 일단 따라 나섰다고 해요. 그렇게 도착한 모처에는 이 A 의원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죠. 네. TV에서 많이 뵀습니다. 도대체 저에겐 무슨 용건으로? 선생님의 사돈이 되는 그 의원은 현재 여러 정치 비자금 및 선거법 관련 위반, 그 밖에 각종 형사법 위반의 정황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저 포함 당내 소수의 의원들만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만 증거 확보가 잘 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더군요. 워낙에 이미지 메이킹과 언론 플레이에 능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의원도 영원히 정계에서 떠나보내고 따님도 안전하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죠? 사돈댁이 정계 은퇴하는데 도와달라뇨. 아니 그것보다 사돈댁과 당신은 세상이 다 아는 정적 관계 아닙니까? 제가 당신에게 정적 제거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만 어차피 당신도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전국에서 이점을 차지하려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절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으니까요. 정적 제거,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이요. 이 나라의 수많은 불법한 세력과 결탁이 되어 있고 갈수록 그 입지와 세력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실권을 잡게 되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만일 그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적을 제거해야 한다면 저는 몇 번이라도 더 정적을 제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따님의 안정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이득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자꾸 제 딸의 안전을 말씀하시는데 제 딸이 지금 어디가 어떻게 위험하다는 겁니까? 따님과 결혼한 그 정치인의 아들, 오래전에 살인 혐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언론에 발표는 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금방 무혐의로 풀려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학을 떠났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증거가 영원히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평소의 행실이 좋지 않고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여러 말썽을 일으켰어요.
유학 시절에도 사귀던 여성들을 손찌검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증거는 없고요. 저는 아주 강력하게 이 모든 증거인멸이 선생님의 사돈댁이 주도했다고 의심합니다. 이쯤 되면 저의 당리당략 때문이 아니라 따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의 손을 잡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머지않아 그 아들의 공격성이 따님에게로 드러날 텐데요. 너무나 엄청난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해요. 저도 이 대목을 듣는데 제가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사람이랑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인이요? 여자한테 손찌검을 한다고요? 의원님, 지금 그러면 바로 제 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바로 이혼을 시키든지 할게요. 의원님 일은 그 다음에 돕든지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지금 그 다급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따님을 데려오거나 이혼시킬 아무런 명분도 없거니와 따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상황이라 더 설득력이 없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그렇게 섣불리 움직이시면 사돈댁 의원의 의심만 사게 될 겁니다. 이제껏 제가 모아온 의혹의 실마리조차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제 이득을 위해 선생님의 따님을 이용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그 의원의 처벌과 따님의 안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뭘 하면 되죠? 오래 지나지 않아 그 의원 쪽에서 선생님께 정치 자금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지체 없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일종의 함정수사 같은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함정수사는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의원 쪽에서도 사돈관계의 거래이기 때문에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금을 전달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 한 번의 자금 전달로 그 의원을 처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노리는 것은 그 전달의 과정 중에서 알아낼 수 있는 송금 계좌, 계좌가 아니라면 송금의 방법, 송금 담당자, 전달된 자금의 이동 경로를 통해 그 의원의 동선과 행동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아직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현재 조금씩 불거지고 있는 외환 위기가 앞으로 더 커져서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국가 사태가 발생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선생님의 기업을 의도적으로 해체해야 합니다. 마치 자연스럽게 외환 위기의 여파인 것처럼요. 아니, 이보시오. 지금 수십 년을 일궈온 내 일터를 당신 정적 하나 제거하겠다고 해체를 한단 말이오. 토사구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은 선생님께 요구하는 자금들을 다 합법적인 형태로 받아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을 안심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고 선생님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방해나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면 각종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선생님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짓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선생님의 기업이 해체돼서 소위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굳이 선생님을 쳐다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태가 일부러되어 그 사람의 표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아마 기업의 부도에서 흔히 마주하게 되는 재판을 받게 되실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재판 절차와 보상 절차는 선생님의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께 피해가 가지 않게 저희가 완벽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사돈댁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증거들을 모아서 제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이런. 사돈 한번 잘못 맺었다가 수십 년간 갖고 온 제 일터를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그것이 선생님이 처한 현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 이렇게 선생님 앞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모로 국가가 위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위험 요소들은 하루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돈댁의 그 최종 정계 은퇴가 실현되기 전에 제 딸은 그 집안에서
완전히 구출해오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순간쯤 됐을 때 그 집과는 아무런 연관도 남겨놓고 싶지 않아서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한 사위분의 전력에 의하면 머지않아 많은 따님과 이혼할 수 있는 많은 빌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저 그 과정 중에 따님께 큰 위해가 가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딸이 위협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데 손만 놓고 있어야 한다니. 아휴, 정말 답답하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버지와 A 의원님의 이 기나긴 작전은 차례대로 순서를 밟아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최대한 빨리 저를 그 집안에서 구출해오고 싶었는데 너무나 주도 면밀한 시아버지가 일말의 틈도 잘 주지 않아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서 그 와중에 계속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제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대요. 제가 이혼을 결정하고 전화를 들었을 때 끊임없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제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A 의원은 오랜 물밑 작업 끝에 전 시아버지가 부정한 짓을 저지른 여러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통쾌했던 것은요. 시아버지의 그 비리의 그 아들놈, 제 전남편이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전남편이 운영했다던 법인 사업체가 있었죠. 그것은 사실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그 법인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시아버지의 비자금 세탁이었어요. 여기저기서 확보한 비자금을 마치 합법적으로 생산해낸 것이냐 탈바꿈 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전 남편이 했던 짓거리였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증거를 아버지와 A 의원님이 확보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고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님의 전 시아버지는 적어도 이번 대선 게임에서는 완전히 아웃될 것이고 어쩌면 영원히 징계를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따님의 전 남편은 아마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체포되기 직전일 거예요. 선생님,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따님도요. 이제 뒷일은 모두 제게 맡기시고 편안히 지켜보시기만 하면 될 겁니다. 그 몇 년간 들었던 소식 중, 아니 살면서 들었던 소식 중 가장 통쾌한 소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유행한 한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죠. 연진아, 나 지금 너무 신나. 네, 제가 지금 딱 그 심정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주 오랜만에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 이혼하고 나서는 처음일 거예요. 전화는 받지 않았고 음성 메시지로 넘어가더군요.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음성 메시지에 남겼습니다. 나락가 보니까 기분이 어때? 네 잘난 애비도 정치 생명 이제 끝났고 우리 아버지 보고 범죄자라고 조롱하더니 너가 이제 범죄자가 됐네? 이 모든 선물을 누가 준비했을 것 같아? 바로 너가 개돼지라고 멸시하던 우리 아빠가 선사해 준 거야. 이 개돼지만도 못한 쓰레기 새끼야. 그리고 너가 딴 년이랑 뒹굴던 그 사진 아직 기억하지? 그거 신문사에 보냈는데 아마 예쁘게 잘 나올 거야. 어찌저찌 이혼 소송에서는 잘 피해갔겠지만 이 사진이 언론에 퍼지면 네 지금 받는 재판에도 좋지 않을걸? 감옥에서도 신문은 볼 수 있으니까 잘 감상하고 언제 어디서 살든 제발 곱게 죽지 마라. 안녕. 전 남편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시절엔 지금과 다르게 음성 메시지를 꼭 확인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들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힘 있는 자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 시아버지는 영원히 정계를 은퇴했고 전 남편도 무서운 형사처벌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그 엄청났던 사건 이후로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아버지는 그 이후로는 다시는 사업은 하기 싫다며 작은 가게를 운영해오고 계시고요.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답니다. 아마 처음 결혼 때 임신이 되지 않은 것은 저의 문제가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그 A 의원님의 정체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텐데
소재 특성상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분의 정체를 밝히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진정 이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했던 훌륭한 정치인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오래전 강력했던 기억을 돌이켜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겉모습 때문에 혹은 외적인 조건 때문에 무시나 멸시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실이 바로 선 사람이면 어떤 시련이 와도 저희 가족처럼 이겨낼 수 있답니다. 오늘은 아버지, 엄마,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외식을 하러 가기로 한 날이라서 이만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30이 다 되어가는 직장인입니다. 취업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저 역시 한참 동안 취업이 안 돼서 고생하다가 최근에 직장을 들어가게 됐죠. 근데 그 직장에서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사람 인연이라는 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던 사건이었어요. 부족한 글솜씨지만 모쪼록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몇 살부터인지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기억이라는 게 존재하는 어린 시절부터 생각을 해보면 제 주변에는 엄마랑 아빠 대신 외할머니가 있었죠. 지금은 돌아가신 상황이고 어릴 적 저를 돌봐주신 것은 맞지만 저는 외할머니와 사는 것을 단 하루도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할머니는 저를 많이 혼내기도 하셨고 매일같이 욕을 하셨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린 시절부터 은연중에 할머니가 하는 말이 좋지 않은 내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한 집에 있으면서도 최대한 외할머니를 피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애기였을 때부터 헤어져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엄마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 집에서 사느라 저를 외할머니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했죠. 사실 원망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마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의무적으로 주에 한두 번씩 연락을 하곤 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일부러 연락을 안 한 적도 있고 그랬죠. 그리고 엄마도 저한테 굳이 먼저 연락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서로가 은연중에 알고 있었죠. 일반적인 엄마 자식 사이처럼 애틋한 관계는 아니라는 걸요. 저한테는 그저 저를 낳아주신 분이지 막 사랑한다거나 고맙다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그냥 아무 감정이 없는 혈연 관계고 엄마 역시 저를 그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본인 배 아파서 낳긴 했지만 그렇게 정이 안 가는 딸 정도로요. 연락도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얼굴이라고 자주 보겠습니까? 1년에 한두 번 보면 정말 많이 본다고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때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보던 때도 있었죠. 사실 얼굴을 안 본다고 해서 슬프거나 하진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얼굴을 안 보는 게 더 좋았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저한테 없는 존재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 얼굴을 보는 날이 더 어색했어요. 솔직히 엄마라고 부르기도 힘들었죠. 그러면 아빠는 어딨냐고요? 사실 엄마보다 더 얼굴을 못 봤던 사람이 아빠였어요. 저는 이야기만 전해들었는데 아빠가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나서 저랑 엄마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곁에 없는 거 별로 알고 싶지 않았지만 외할머니가 매일같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 욕을 했던지라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랑 종종 연락도 하고 얼굴도 보는 엄마가 저를 외면하고 본인의 삶만 중요시하며 사는 것도 원망스러웠지만 저한테는 아빠 역시 증오스럽게 마찬가지였죠.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는지에 대한 생각도 했고 가끔 엄마랑 아빠랑 셋이서 오순도순 사는 꿈을 꾸다가 깨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에 너무 속상해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엉엉 운 경험도 많습니다. 그렇게 저를 둘러싼 현실이 저에게 다정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 이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뿐이었어요.
하루빨리 외할머니로부터 벗어나서 저 혼자만의 삶을 찾고 싶었죠. 외할머니는 제가 커가니까 점점 저한테 많은 것들을 바랐습니다. 솔직히 제가 컸다고 해도 성인이 된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고등학생 정도였는데 저한테 돈을 벌어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라고 하질 않나. 쓸데없이 공부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도우라 그러질 않나. 정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외할머니라도 저를 좀 더 다독이고 위로할 줄 아는 분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부모님이 없는 것에 대해 원망이 심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할머니마저 저를 그리 좋아하지 않고 제가 본인을 돕기는 바라면서 듣고 싶지도 않은 욕은 맨날 하니까 역으로 이럴 때 제 곁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엄마 아빠가 없다는 게 더 힘들었어요. 제 또래 다른 친구들은 맨날 주말 되면 엄마랑 어디 갔다, 아빠랑 어디 갔다, 뭐 고깃집으로 외식하러 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할 말이 없이 가만히 있는 것도 너무 창피했고 속상했죠. 다행스럽게도 교우 관계는 좋아서 친구들은 많았지만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저희 집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언제 제 이야기가 약점이 될지도 모르고 솔직히 제 주변 친구들은 다들 집안이 화목하고 잘 사는 애들이 대부분이어서 저랑 비교해보면 제가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굳이 부모님 얘기를 안 꺼내도 그런 초라함을 뼈저리게 느끼곤 했는데 굳이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팔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모르는 척 흘려 넘기거나 아니면 최대한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바꾸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티가 나게 행동했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 아빠가 도망갔고 엄마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아서 외할머니랑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어도 최소한 부모님이랑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란 건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참 좋은 친구들이었죠. 아무튼 저는 제 주변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 남들보다 부족한 게 무척이나 많았기 때문에 없는 엄마 아빠를 데려와서 살 수는 없어도 최소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돋보일 수 있는 부분은 돋보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공부였죠. 성적은 제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무조건 오르는 거고 제 또래 학생들이 보기에 공부 잘하는 애만큼 선망받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 때마다 늘 코피가 날 정도로 공부했고 자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새벽까지 교과서를 보다가 학교에 밤을 새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학원이나 과외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나마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교사용 문제집 몇 권을 받은 것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런데 공부도 공부머리가 있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진짜 어디다 내놔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신했는데 성적은 썩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평소에 공부를 할 때도 남들보다 효율이 안 좋다고 많이 느꼈어요. 제가 외운 것을 금방 까먹기도 하고 외우는 것 자체가 오래 걸려서 같은 부분을 똑같이 공부해도 시간이 배 이상은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한동안은 꿋꿋하게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성적은 제자리 걸음만 맴돌고 너무 무리를 해서 공부했는지 한동안은 며칠 동안 알아눕느라 학교도 못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 시기를 겪고 나니까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나? 라는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돌봐주는 부모님 없이 까탈스러운 외할머니 아래에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서러워 죽겠는데 공부마저도 재능이 없다는 것에 저는 한동안 너무 좌절스러운 감정을 느껴야 했죠. 만일 신이 있다면 저한테 부모복은 안 줄 거였으면 최소한 공부복은 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요.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공부복은 안 좋았을지언정 입시복은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성적에 비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거든요. 비록 대학에 가서도 성적을 많이 신경 써야 했지만 일단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 입학을 성공했다는 것부터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여유를 즐겼죠. 사실 여유라고 해도 별다른 일을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알바를 구해서 열심히 돈을 벌기 바빴죠. 등록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외할머니가 제 대학 등록금을 내줄 여력은 전혀 없었고 엄마가 도와준다고는 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돈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도움은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입학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는다고 쳐도 그 이후로 졸업할 때까지는 엄마 손 안 빌리고 제가 다 내고 싶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돈을 모을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가서도 남들은 전공 공부에 집중할 때 저는 돈 번다고 무척이나 바빴어요. 안 그래도 공부머리가 없는데 남들보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학점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미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너무 많았고 저는 솔직히 제 수준에 비해서 높은 대학을 온 거라서 정말 말 그대로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일부나마 성적 장학금을 받던가 아니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성적 대신에 기입할 수 있는 스펙을 더 쌓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해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남들보다 배는 바쁜 대학 생활을 이어갔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느꼈지만 새삼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체감한 적이 종종 있었는데 대학에 오니까 진짜 더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가까운 동네 애들만 모이다 보니까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대학은 워낙 규모도 크고 사람도 많은 데다가 정말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모든 애들이 종합적으로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정말 억소리 나는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애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나 기억이 남는 게 같은 과 친구 중에 늘 단정하고 검소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보통 대학 새내기 때는 다들 열과 성을 다해서 꾸미고 다니느라 가방이든 액세서리든 다 화려하게 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유일하게 그 친구만 안 그랬거든요.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던 친구라서 그냥 혼자 걔를 보면서 쟤는 되게 소박하게 다니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걸친 모든 것들이 다 명품이었습니다. 그냥 잘 사는 걸 티를 안 냈을 뿐이었던 거죠. 그 애가 몸에 걸친 것들의 가격을 다 합하면 집 한 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와, 진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부럽지는 않았지만 어렴풋이 살기 편하겠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대학교에서 4년이란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제가 아무리 아르바이트도 하고 저 먹고 사는데 집중했다지만 그래도 대학생이기 때문에 종종 과대표가 잡는 술 모임에도 나간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종강 파티라던가 기타 학교 행사 등에도 참여했었죠. 사실 중고등학교 때 제대로 놀아본 기억이 없다 보니까 내심 대학교에 가서는 아주 적게라도 좋으니까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게 제 소망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바쁜 시기에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런 행사에는 꼬박꼬박 참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4학년이 되자마자 저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 했죠. 취업 기본 조건이 학점인데 안타깝게도 저는 학점에서 그렇게 뛰어난 학생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학점 외적으로 스펙이 엄청난 학생도 아니었어요. 아주 바닥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위도 아닌 굉장히 애매모호한 위치였죠. 그런데 그런 주제에 돈은 많이 벌고 싶어서 대기업 위주로만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만큼 스펙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면접 등에서 다른 강점을 어필해서 취직에 성공한 케이스들이 무척이나 많더라고요. 어리석게도 저는 그런 행운이 저에게도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미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 동안 취직에 목을 매달았어요. 허송세월이었죠. 그래도 돈을 버는 걸 아예 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알바를 꾸준하게 이어나갔지만 이미 졸업을 한 상태에서 남들은 다 취직했는데 저만 취직을 못한 채 일개 알바생으로서 살고 있다는 건 저한테 굉장히 초조함을 주었습니다. 나름대로 취직에 도움이 될 만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일부러 잡아서 더 스펙을 쌓기도 했는데 취업은 정말 현실이더라고요.
하도 취업이 안 되니까 언젠가 혼자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보다 더 좋은 대학에 더 좋은 학점, 더 좋은 스펙을 가진 학생들이 널려있는 판에 제가 사장이어도 저를 뽑진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눈을 완전히 낮춰서 대기업에는 서류를 넣지 않고 유망해 보이는 중소기업에만 이력서를 제출해 보았어요. 그래도 중소기업은 붙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너무 거만하게 판단을 하고 있던 건지 중소기업에서도 연락이 오는 곳은 손에 꼽았죠. 그때까지 가니까 더욱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제가 무조건 대기업에 가겠다고 난리를 부렸던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걸요. 진짜 이러다 영원히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걱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한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불이 나게 면접을 보러 갔어요. 최대한 진솔하게 면접을 보고 며칠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죠. 그리고 무사히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죽다가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회사는 연구직과 관련이 있어서 생산 쪽을 담당하는 직원들, 그리고 저처럼 본사 쪽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더 많아서 막상 같이 일하는 본사 직원들은 약 3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대기업에서 큰돈을 벌며 일하는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부러웠지만 정말로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 만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평소보다 즐거웠고 회사 자체도 비전이 보여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 놀라웠던 점이 있다면 바로 대표님이었어요. 저희 대표님은 점심시간에 직원들이랑 함께 어울려서 점심을 먹기도 하고 일을 하다가도 힘들까봐 맛있는 거 사왔다며 근처 카페에서 커피랑 간식 등을 사서 저희에게도 나눠주기도 하는 등 굉장히 친근하고 스스럼 없이 직원들을 대하는 분이었어요. 보통 회사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스갯소리처럼 대표님은 회사를 안 나오는 게 직원들 사기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들 하는데 저희 회사 직원들은 대표님이 안 나오면 오히려 허전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대표님과 점심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래 다른 직원들도 다 같이 먹는데 그날따라 공교롭게도 점심에 시간이 되는 사람이 저랑 대표님밖에 없어서 단 둘이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대표님이 사주는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대뜸 대표님이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유경 씨, 그거 알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거요? 면접 때 유경 씨가 다른 지원자랑 동점이었는데 유경 씨 이름이 내 딸하고 똑같아서 유경 씨가 뽑힌 거. 팀장님한테는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유경 씨도 전해 들었나 해서. 그 말과 함께 대표님이 웃으셨는데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이긴 했지만 종종 다른 직원들이 저한테 유경 씨,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우리 대표님이랑 많이 닮았다 라는 말을 가끔 하긴 했습니다. 그런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표님한테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내심 대표님이 제 아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만큼 대표님은 직원들한테 한없이 좋은 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연히 단둘이 가지게 된 점심 식사 이후 저희 회사는 한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여유롭게 가지던 점심시간도 없어진 지 오래였고 회사 사람들이 전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5분 안에 밥을 먹은 뒤 다시 일을 해야 할 정도였죠. 저도 다른 직원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까지 해가며 열심히 회사 업무에 임했어요. 그러기를 한 2달 정도 됐을까요? 드디어 바쁜 일이 끝나고 저희 회사는 다시금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대표님과 함께 직원들이 모여 밥도 먹고 프로젝트가 끝난 기념으로 회식도 하는 등 전보다 훨씬 널널한 회사 생활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표님이 저에게 개인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유경 씨, 꼭 확인해봐야 할 일이 있는데 이따가 점심에 시간 좀 내주세요.
이전에는 우연하게 타이밍이 그래서 어쩌다 단둘이 밥을 먹었다지만 이런 식으로 대표님이 먼저 저에게 점심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달라고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좋으신 대표님이어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르니까 괜히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요. 긴장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점심시간이 되었고 저는 대표님이 알려준 식당으로 갔습니다. 평소 대표님은 늘 웃고 있던 상이었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경직되고 불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대표님, 저 왔습니다.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죠. 제 말에 대표님은 그저 제 얼굴만 빤히 보더니 갑자기 혹시 어머니 이름이 김주연인가요? 라는 질문을 건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력서에 가족관계를 쓰기는 하지만 저는 엄마랑 같이 살고 있지도 않았고 외할머니 이름을 적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족관계란을 빈칸으로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제 엄마 이름을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맞다는 의미에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뒤이어 대표님은 어릴 때 강서동에 살았죠. 초등학교는 경덕초등학교 나왔고 부모님 대신 외할머니랑 살지 않았어요? 라는 말까지 숨도 쉬지 않고 줄줄이 꺼냈습니다. 거기까지 듣자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대표님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열심히 머리를 굴리며 생각하기에도 바빴거든요. 그리고 뒤이어 나온 대표님의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대표님은 갑자기 유경아 라고 제 이름만 부르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설마 싶더라고요. 제 부모님 나이대인 대표님, 주변 직원들이 봐도 친가족처럼 닮았다는 얼굴, 그리고 대표님의 딸과 이름이 같은 저까지. 순간 오한이 들 정도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할 말을 곱씹고 있는데 대표님은 휴지로 눈물을 닦더니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하나를 꺼냈어요. 사진 안에는 아주 어린 아기와 대표님이 있었죠. 사진 자체는 처음 보는 거였지만 사진 속 아기는 굉장히 익숙했어요. 바로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이기 때문이었죠. 그걸 보니까 확신이 들더라고요. 대표님이 그렇게 원망했던 제 아빠라는 것을요. 한동안 어안이 벙벙하다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화가 났습니다. 저는 엄마도 아빠도 없이 너무 힘들었는데 아빠는 회사도 차리고 사람 좋은 얼굴로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를 앞에 두고 울던 모습을 생각하면 어쩐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진실이 있을 것도 같았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왜 저랑 함께 있어주지 않았냐고. 그리고 알게 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가족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났다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빠가 바람이 나서 헤어진 게 아니라 엄마가 지금 살고 있는 아저씨와 바람이 나서 이혼했던 거였어요. 아빠는 저라도 키우려고 했지만 하필 그 당시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능력이 없어진지라 저를 맡을 수 없었고 본인이 잘 키우겠다는 엄마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저를 포기한 것이었죠. 이후 어떻게든 제가 잘 사는지 알아보던 아빠는 제가 엄마랑 사는 게 아니라 외할머니랑 살고 있었으며 저를 키우겠다는 엄마는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다는 것도 알게 되자 그때라도 저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형편이 너무 힘들어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빠는 일자리를 찾아 전국을 떠돌아야 했고 제 소식을 들을 곳이 요원하게 되어서 한동안 저에 대해 알 수가 없었다고 했죠. 그리고 가슴에 저를 묻어두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재혼하고 새 가정을 꾸렸지만 여전히 제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챙겨주진 못해도 부디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한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동안 스스로에 대해 생각했던 것만큼 아주 부모 복이 없지는 않다고 느껴졌고
한순간에 대표님을 아빠라고 받아들이긴 힘들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참 동안 밥을 먹는 것도 있고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만큼 아주 오랫동안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회사에서는 여전히 대표와 직원의 관계지만 밖에서는 아빠와 딸로서 가끔 데이트도 하고 용돈도 받곤 합니다. 늦게나마 찾게 된 아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미 새 가정이 있는 만큼 여느 아빠와 딸처럼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같이 산다는 게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빠가 생긴 만큼 이 상황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재미없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9년 차에 접어드는 30대 중반의 주부이자 두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평소에 결혼 생활 이야기를 접해보면 정말 다들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저보다 더 기가 막힌 경우를 겪은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하고 모두들 느껴보시라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남편과 저는 선을 보고 만나서 결혼했어요. 친정부모님께서 선 이야기를 꺼냈을 때만 해도 저는 결혼 생각이 크게 없어서 아니 요즘 세상에 뭔 안달이 나서 선까지 봐가면서 결혼하느냐고 거부했는데 아버지께서 남편이 직업도 괜찮고 부잣집이라면서 한사코 권유하셔서 결심을 했죠. 친정도 돈이 아쉬운 형편은 아니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도 하나뿐인 딸 자식 이왕이면 부잣집에 보내서 돈 걱정이 없게 하리라고 평소 늘 이야기하셨던 터라 왠지 그 마음이 이해가기도 했고요. 남편을 만나보니 생김새도 서글서글하고 바른 행동이 몸에 밴 사람 같아서 첫인상은 꽤 좋은 편이었어요. 이후 10개월간 만나면서 가끔은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강박 비슷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게 또 흠은 아니니까요. 마음 같아선 전공적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이 남자 정도면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프로포즈를 승낙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뭔가 마음이 좀 개운치 않았던 것은 시부모님을 처음 뵌 자리부터였어요. 남편이 꽤 막둥이라서 시부모님 연세가 많다 보니 제가 옛날 분들 생각이나 행동을 다 맞춰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두 분을 뵙고 나니 그런 부담은 좀 덜했어요. 시아버지는 그저 사람이 마냥 좋기만 한 호인이었어요. 남편처럼 그저 생글생글 웃고만 계셔서 앞으로의 시댁 생활이 좀 안심이 되었죠. 시어머님은 다소 경직되어 계시긴 했지만 교양 있고 초면에 지켜야 할 선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었어요. 다만 좀 느껴지는 게 그 세상 책임은 모두 다 떠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아무튼 묘하게도 대화 중간에 이 집안에 대한 깊은 책임감 같은 것을 갖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예의가 바른 말투셔서 두 분 모습을 모두 합치면 딱 남편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 뒷면에 무서운 집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우리는 선을 본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호기롭게 신혼집을 사주마 하셨는데 시댁에서는 한사코 거부하셔서 예단 1억, 혼수 1억 이렇게만 해갔어요. 그 외에 시댁 친척분들 거랑 이것저것 해서 7천만 원 더 들었고요. 신혼집이 7억이었으니 저희도 그렇게 적게 해간 편은 아니죠. 혼수는 아예 시댁에서 목록까지 뽑아주더라고요. 제품명까지 뽑아서 주신 걸 보고 친정엄마께서는 야, 부잣집끼리는 뭐 혼수 품목까지도 다 정해진 규격을 만들어서 돌리나 보다. 아니면 사돈어른이 직접 일일이 찾아보고 정리하셨나?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저도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 참 유별나기는 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치사하게 느껴졌던 건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부터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저를 편하게 대하기 시작한 때부터죠.
뭐가 됐든 남편보다 적게 해간 건 맞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설날부터 예단을 적게 해왔다고 친척분들 앞에서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정철이 엄마는 정철이 여울 때 집도 3억 조금 넘는 거 해줬는데도 며느리가 이것저것 해서 3억은 넘게 해왔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7억짜리 집까지 떡하니 장만해줬더니만 영 시원찮아서. 시어머니가 혼잣말로 투덜투덜하자 순간 분위기가 냉랭해졌어요. 그때 시댁 작은아버지께서 아이고, 우리는 덕분에 옷 잘 얻어 입었는데요, 뭘. 하면서 분위기 바꾸려고 하시는데도 계속 투덜대시는데 정말 제가 봤던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마음 같아선 저희 아버지께서 집 해준다 그랬을 때 왜 괜찮다고 하셨어요? 하고 돌려 매기고 싶었지만 갓 신혼에 감히 그럴 엄두도 못 내고 혼자 울었던 기억만 납니다. 그때는 그래도 시아버지가 성격이 좋으시니 그냥 시아버지 위주로 대하자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격이 좋은 게 반드시 그 주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격 좋고 우유부단한 것보다는 차라리 좀 까칠해도 나서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시작한 것은 제가 큰애를 가지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성별 판가름이 가능할 때가 되자 시어머니가 저를 끌고 아는 산부인과로 데려갔죠. 그 병원은 굉장히 낙후된 곳이었어요. 이런 병원이 요즘에도 있나 싶었죠. 원래 다니던 병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이곳이 진료를 정말 잘 본다고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으셔서 어쩔 수 없이 가긴 했는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낙후된 병원 건물을 보고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있나요? 그때의 저는 시어머니 말을 거역할 수 없었으니까요. 진료를 받고 나오니 첫 애가 딸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희 부부는 첫 애는 딸을 원했기 때문에 저는 무척이나 기쁘고 들떴었는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대뜸 둘째는 아들로 준비해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둘째는 아들을 낳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애 낳고 바로 준비 들어가란 말이었어요. 순간 속에서 뭐가 울컥 올라오는 것 같았죠. 저도 보통 성격이 아닌데 진짜 한번 터지면 주체가 안 될 것 같고 뱃속에 아이도 있으니까 일단 그냥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참 제가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 너무 순진하게 여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뵙자마자 무슨 제 본관을 물어보시질 않나, 저희 부모님께서 뭘 하고 사셨는지 스펙 조사하듯이 물어보질 않나, 그때부터 어느 정도 경계를 하고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하는데 어른이라면 무조건 좋게 보고 살아왔던 제가 멍청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또 그 당시에는 그저 남편이 좋아서 그런 말에 별 생각이 없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가 좀 깐깐하면 시아버지가 그런 부분을 좀 제어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저 웃고만 계시니 이쯤 되면 사람이 좋으신 게 아니라 그냥 시끄러운 일을 안 만드시는 건 아닌가 싶었죠. 혹시 남편도 그런 성격이려나? 하고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딸이든 아들이든 본인 자식인데 아무렴 손주 낳고 나서야 뭐라 그러겠나 싶어서 두고 보고 있었더니 정말 어이없는 경우는 큰애를 낳던 그날에 겪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누워만 있는데 시어머니가 꽃바구니를 보내셨더라고요. 둘째는 아들이길 바란다 라는 문구가 산들거리는 꽃바구니요. 그제서야 이분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아니, 제가 화나는 것보다 이번 실에 오가는 사람이 저걸 본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참을 그걸 보고 있다가 남편이 눈에 띄자마자 저거 내다버리라고 소리쳤어요. 남편도 그걸 보더니 표정이 싹 굳어져서는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와 한바탕 했더라고요. 뭘 어떻게 싸웠는지 보진 못했지만 그때 아예 한 번 더 이런 식이면 연을 끊겠다고 단도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조리원에 있는데 정말 다른 엄마들은 조리원 편하고 좋다며 아주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신경질이 나서 프로그램에도 잘 참여 안 하고 진짜 우울증 걸리기 직전까지 갔네요. 그 이후로 저는 정말 시어머니 없는 셈 치고 살았어요.
만나든 전화가 오든 저는 그저 입만 웃고 있었지 한 번도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명절이나 생신 같은 때는 무리를 해서라도 거하게 치렀습니다. 여태 겪어본 게 있으니 좁쌀 한 톨만큼이라도 빠지는 게 있으면 그 뒷담화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 제가 최고급 대게를 구하려고 그 동네 선장님 컨택해서 선물까지 주고 구했다면 어느 정도로 이를 갈고 대접했는지 아시겠어요? 신랑과 저는 큰딸로부터 두세 살 터울로 가족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님이 그렇게 노리고 있던 와중에도 저희는 동기간에 가장 잘 배려해 줄 수 있는 나이 터울은 얼마 정도가 좋고 애는 며칠 낳고 이런 걸 정성을 다해서 계획 세웠어요. 우리가 늙었을 때 애들이 몇 살이고 이러면서 인생 전반 이야기를 다 했죠. 큰애가 주는 행복과 희망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아들만을 원했나 봐요. 조리원 나오고 얼마 안 지나서부터 아들, 손자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내 말 잘 듣거라. 아들을 낳으려면 명석이가 고기 종류는 있는 대로 먹어야 된다. 그리고 12월 3일 날 새벽 2시에 좋은 기운이 있다니까 네가 신경 써서 관계를 가져야 돼. 얘 뭐하니? 내가 말한 날짜 메모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의 참견은 끝이 없었어요. 곧 이른을 바라보시는 연세에 손녀 같은 며느리한테 저런 말을 하시고도 부끄러움이 없으신지 되려 제가 부끄러워서 전화상이나마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골이 나서 뭐 그러시든지 마시든지 하며 네네 하면서 흘려듣기만 했어요. 실제로 저희 둘째는 3년 뒤에나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설명하자면 진짜 끝도 없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별의별 이상한 음식을 다 보내세요. 뭘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한약 같은 거는 기본이고요. 개구리에 민물고기에 소 거시기 같은 건 대체 뭘 어떻게 조리해서 어디부터 먹어야 될지 난감하더라고요. 보내신 후에는 꼭 먹었는지 확인 전화도 하시고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대충 콜라 데워서 어머님 한약 먹어요 하고 영상통화하고 말았지만 진짜 언제 달려오셔서 보는 앞에서 먹으라고 할지 두려웠죠. 한 번은 무슨 DVD를 한 박스 보내셨길래 뭔가 하고 뜯어봤더니 무슨 카마수트라를 보내셨더라고요. 표지에 있는 자세를 보니 도저히 따라할 엄두도 안 났지만 이게 무슨 그런 이상한 종교 수행 그런 거지 아들 낳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이쯤 되니 시어머니가 인텔리 출신이라는 것도 슬슬 의심이 갔어요. 소녀경도 좀 구해서 보내주시라고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당도 당연히 찾아갔죠. 몇 달간은 무당한테 관계하는 날을 받아서 전해주시더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를 데리고 직접 무당한테 찾아갔어요. 아니, 무슨 무당이 애를 베게 해주나요? 무당이 한의사 진맥하듯이 제 귀 옆에 방울을 딸랑거리는데 사람이 정말 어이가 없으니까 뒷짐지고 껄껄 웃게 되더라고요. 이런 과정에서 남편과 시아버지는 뭘 하고 있었냐고요? 남편한테는 제가 일절 내색을 안 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 역시 시어머니를 안 좋게 보고 견주고 있던 차에 괜히 위주할 고주할 다 이야기했다가는 제가 싸움 만드는 며느리밖에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냥 어머님이 보약 보내주셨어. 좋은 음식 보내주셨어. 그러고 넘겼어요. 카마수트라는 받자마자 뽀개서 버렸고요. 시아버지는 그냥 거의 포기하고 있었어요. 도움이 되실 분이 아니란 걸 아니까. 이 난리를 3년을 버텼습니다. 가끔 저 양반이 참 하시는 게 귀엽다 싶을 정도로 무심하게 넘기면서요. 그리고 드디어 저희의 둘째가 생겼어요. 저와 남편은 우리가 세운 가족 계획대로 진행한 일이었지만 시어머니의 3년은 나름 피가 마르는 집착의 시간이었나 봅니다. 애를 갖기 몇 개월 전쯤에는 눈에 띄게 초조해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저는 왠지 모르게 시댁에 이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게 꺼림칙했어요.
뭔지 모를 불안감에 남편에게도 상의를 했죠. 남편도 한참을 고민하더니 일단은 어머니가 좀 유난을 떨더라도 알리는 건 알려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저는 뭐라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둘째 임신을 알리자마자 안달을 내시더라고요. 틈만 나면 저희 집에 방문해서 온갖 소리를 다 하고 가셨습니다. 제 남편이 삼남 일녀 집안에서 위로 형님들은 딸만 줄줄이 둘 셋입니다. 시어머니야 옛날 분이니까 아들을 원하는 게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기도 했지만 저도 임신 때문에 누구를 헤아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되도록 공손히 힘든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는 한동안 집에 오지 않으셨지만 내심 엉큼한 속을 품고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때가 되니 또 예전에 그 후미진 병원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저는 그래 뭐 알고는 계셔라 오죽하시겠냐 싶어서 그냥 순순히 따라는 갔죠. 결과는 이번에도 딸이었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안색이 안 좋아졌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네 신랑 팔자에 둘째는 딸이다. 전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시댁 집안은 예로부터 사주팔자를 맹신해왔던 집안이었대요. 부잣집이다 보니 돈은 아무래도 좋고 그저 잘 내다보는 최고의 역학가로만 골라 사주를 봤는데 하나같이 제 신랑은 애를 둘 낳을 건데 둘째는 아들이라고 했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그 사주 선생들이 모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점쟁이이고 그간 수많은 일들의 흐름이 대개는 들어맞더라는 것이 시어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저도 사주를 미신으로 치부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가끔 카운슬링 삼아 이용하긴 하지만 무슨 딸아들 다 맞추면 그게 역학가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손하게 네, 어머님, 그런데 의사가 딸이라고 하네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지만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로부터 2주 뒤 결국 일은 벌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찾아온 시어머니는 갑자기 집안을 정리해준다 어쩐다 하며 수선을 떨었어요. 저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키지 않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임신 중에는 그저 쉬는 게 중요하다며 저를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잠시 뒤 당근을 갈아 만든 주스를 갖다 주시며 마시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걸 받아 마시니 갑자기 기분이 약간 좋아지면서 온몸이 나른해졌어요. 수면제 같이 잠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든 좀 푹 쉬고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햇볕도 좋은데 어디 드라이브나 가자고 옷을 챙겼어요. 저는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고 나니 어머님과 몇 번 왔던 그 병원에 도착해 있었어요. 저는 왜 갑자기 이곳에 온 건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제 손을 잡고 병원에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현관 한적한 곳에 앉더니 내가 여기 수술 말해놨다. 원장님도 내가 잘 아는 분이니 신경 써줄 것이고 잠시 지웠다가 다시 낳자. 세상에 그때 그 기분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여태껏 좋았던 기분이 싹 사라지면서 마치 잠에서 깨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는 순간적으로 불안함에 온몸이 저리는 걸 느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애를 왜... 어머니, 혹시 아까 저한테 주신 그 당근 그거 뭐예요? 이상한 예감이 온몸을 떠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거? 그냥 신경 안정제야. 가벼운 거야. 수술 앞두고 떨릴 텐데 그거라도 먹으니까 네가 나를 고분고분 따라오지. 에휴, 배운 며느리 모시고 살려니까 내가 아주... 더 들을 것도 없이 저는 손바닥을 다 펴지도 않은 채로 시어머니의 뺨을 쩍소리가 나도록 때렸습니다. 세상에, 임산부에게 신경 안정제라뇨. 더군다나 마치 저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일을 꾸몄다는 듯이 아주 태연스럽게 저를 탓하는데 순간 시엄마가 아닌 악마 하나가 제 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뺨을 때렸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얻어맞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저는 틈을 주지 않고 다시 몇 대를 올려쳤습니다. 조금만 더 이성을 놓았다면 저는 시엄마를 진짜 어떻게 했을지도 몰라요. 시엄마의 기세가 한풀 꺾이자 저는 매섭게 소리쳤어요. 이 미친, 그렇게 유난을 떨다니 결국 하는 짓거리가... 당신, 오늘 내가 경찰에 쳐넣어버릴 거야. 여기 병원 사람들도 내가 오늘 다 쳐넣어버릴 거야. 그리고 시엄마의 멱살을 잡고 바깥으로 끌어냈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와 떼어놓기 전까지 정말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파악되었는지 시엄마는 팔로 얼굴을 감싸고 벌벌 떨기만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가, 내 말 좀 들어봐라. 나는 너희 생각해서 그런 거야. 아니, 네가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왜 이 난리냐? 제발 그만 진정 좀 해. 지금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금 내 뱃속에 당신 손녀가 있는 거라고! 아무리 소리쳐봐도 울분은 풀리지 않고 남편도 꼴보기가 싫고 이 광경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한테 말하지 않고 참아왔지만 그때만큼은 당신 엄마가 이런 사람이다 똑똑히 봐둬라 하고 각인시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너 당장 이리로 뛰어오라고 오늘 네 엄마 감옥 가야 된다고 소리쳤어요.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엎드려 빌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싹싹 비마. 난 정말 너희가 잘 되길 바랐을 뿐이야. 저는 그 사람과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기에 의사를 만나 당신은 여기에 어디까지 작당이 되어 있냐고 따졌죠. 그동안의 어머니는 엎드려 빌기만 했고 의사도 급기야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저 수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약에 관해서는 다 치명적인 것은 아니니 태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시고 일단은 안정을 좀 취하시라고 연신 사과를 하더군요. 그 말에 잠깐 진정하고 병원 꼴을 보면서 생각해보니 그제서야 이 후미진 병원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잠시 후 도착한 남편에게 당신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들으라고 하고는 택시를 타고 집에 와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으로부터 일의 내막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미 짐작한 내용이랑 크게 다른 부분은 없었어요. 그놈의 사주니 뭐니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딸을 낳아버리면 사주가 틀렸을지언정 남편 팔자에 자식은 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니 어떻게든 아들을 낳으려고 했다고요. 남편도 기가 막혀서 그 길로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머니는 위로 둘 형님만 보고 사시고 저는 없는 셈 치라고 말했대요.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히 이혼을 했을 거예요. 한순간의 실수고 옛날 사람의 가치관이고 뭐고 간에 왜 제가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해야 하는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경험이었어요. 다행히 제가 먹은 신경안정제는 매우 가벼운 수준의 적은 용량이긴 했대요. 둘째를 순산하기까지 정말 피말리는 심정으로 정밀검사를 받았죠. 다행히 둘째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남편이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하고 온 날 저는 바로 남편과 상의해서 시댁에서 해준 집값을 모두 갚기로 했어요.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간 그래도 남편을 낳고 길러준 사람이라고 스스로 추스렀지만 한 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한 칼에 모든 것을 잘라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나마 형사고발을 안 한 게 제 마지막 배려였죠. 친정에는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요. 엄마가 아시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실까 걱정도 됐고 또 아시면 두 분이 가만히 계실 것 같지도 않아서요. 친정에 3억을 빌리고 그간 모은 돈을 보태서 1,000원 한 장 비는 것 없이 집값을 모두 갚았습니다. 물론 그날 이후로 시엄마와 마주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얼마 후 시아버지의 사과 전화가 있긴 했지만 저는 한사코 묵묵부답으로 응했어요.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그런 말도 안 했죠. 이 이야기는 그동안 어디 가서 한 번도 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나 주변인들이 시댁이 어떻고 고부간이 어떻고 떠들어대도 차마 꺼낼 수가 없었죠. 말이 말 같고 상황이 상황 같아야 어디다가 하소연이라도 하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이 끼치지만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며느리분들, 시댁 어른들이 혹시나 선을 넘는다 싶으면 똑부러지게 고쳐주세요. 싸울 일이 아니라 고쳐줘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그날까지 겪으면서 할 말이 없었겠어요? 그저 어른이니까 이해하자, 맞춰주자 했더니 결국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친구들과 시댁이 너무한다, 어쩐다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 끊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행히 남편의 용단 덕분에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다들 행복한 가정 꾸리세요.